단단한 경쟁력으로 세계를 호령한 K농업. 그 자부심으로 우리는 더욱 거대해진 세계 교육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대해진 농업 강국들과 마주해야 하는 현실은 한국 농업에 또 다른 위기감을 주고 있죠. 치열한 국제 간 경쟁 속에서 우리 농업이 더 탄탄한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다시 한번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지금 이제 아직 시작 단계예요. 노지에서도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런 명명하는 그런 정밀 농업들이 우리 농업에 확산돼야 돼요. We took 110 years on, and to try to develop that within Korea within a period of 5 to 10 years. So I think it's a good step.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 보다 똑똑해져가는 농업 기술. 더욱 활발한 국제 간 교류가 이어질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개척해야 할 농업의 기술은 무엇일까요? 메가 FTA 시대, K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식물 생장 최적의 환경을 구현해 사람의 손길 없이도 농작물을 길러내는 똑똑한 농장. 기후, 환경의 제약을 극복하고 새로운 품종의 작물을 키워내는 식물 공장. 다가올 메가 FTA 시대, 세계는 스마트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무인 자동화 등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융합 기술로서의 농업. 코로나19와 식량 위기로 인해 농업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변화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전 세계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48억 달러 수준, 2025년엔 220억 달러로 연평균 9.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농가들도 농업활동 전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뛰어난 성과를 이끌고 있죠. 광주에 위치한 대규모 스마트팜. 이곳은 유러피안 샐러드인 엽채류, 과채류 채소를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식물 공장입니다. 2004년 새싹 채소로 시작해 다양한 샐러드 품목을 재배해왔던 농장. 샐러드용 채소는 1년 내내 공급이 필요한 식품이다 보니 기후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재배할 환경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새로운 실내 스마트팜 시스템인 식물 공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제 식물 공장이라는 게 나중에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이슈에 아니면 뭐 식량 자립도라는 이슈에 대해서 많은 이제 대안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인재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IT 기술로 얼마나 많은 팜들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빨리 이제 관리해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의 한 축이고요. 두 번째는 작물의 다양성입니다. 노지나 하우스에서 키우는 작물도 여기서 키울 수 있어야 나중에 그 식량 위기가 일어났을 때 더 큰 대응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경쟁력이고요. 식물 공장은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해 실내에서도 다양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재배 환경을 인공으로 조절해 농작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계획적 농업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 트레이가 이제 재배 간격, 그러니까 식물과 식물 사이의 간격을 그거를 계산을 해서 이제 고안을 해서 한 판에다 12개씩 들어갈 수 있게끔 제작을 해서 만든 겁니다. 그 재배 간격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해서 수확될 식물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이제 방해가 없이 자라기 위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서로 그 사이에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습도가 쌓이지 않고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배 간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새싹부터 품종별, 시기별 성장에 따라 모든 환경을 최적의 조건으로 맞추는 기술. 특히 식물 재배는 수분, 양분과 더불어
빛의 양이나 온도 등의 환경에 따라 품질이나 생산량이 좌우되는데요. 때문에 LED의 발광색과 빛의 파장을 조절해 식물 생장에 가장 효과적인 광원만을 공급합니다. 재배 기간에 따라서 또 LED 차이가 좀 이렇게 스펙트럼을 좀 조절을 했어요. 이제 어린애들은 그냥 이제 화이트 광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약하게 좀 해놨으면은 이제 옆에는 조금 이제 큰 애들을 위해서 좀 더 스펙트럼을 좀 조정해서 좀 더 세기를 좀 높이고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따로 제작해서 만든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판단하고 돕는 무인화 시스템까지 공장 내 모든 재배 환경은 환경 제어 로직이라는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노동 절감 그리고 생산량 증가라는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고 있죠. IoT 기술과 센서를 이용한 이제 생육 환경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을 하는 거고요. 생육 환경이라고 하면 이제 뭐 온도, 습도, 뭐 기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파종과 이식, 그리고 정식, 그리고 마지막 수확까지 그렇게는 사람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완전 제어 시스템으로 사시사철 안정적으로 재배되는 엽채소들. 이곳에선 70여 종의 작물들의 생육 환경을 데이터화해 보다 최적의 조건을 조성하는데요. 식물 공장은 지리적 입지나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단 재배를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농장 운영 및 재배 효율이 높다 보니 설비부터 자재, 인력까지 수직형 농장의 패키지 수출을 주도하고 있죠. 중동 쪽에 시설을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1차는 쿠웨이트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2차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에 많은 스마트팜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과 같이 경쟁해서 저희들이 선택이 될 때는 가장 큰 부분이 실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순수한 농업회사로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실용적인 기술로 효율을 최대화해서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바이어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몽골, 싱가포르, 일본은 물론 북유럽, 중앙아시아, 북미까지 세계 각국에 수출 중인 한국형 식물 공장. 농업의 혁신을 선사할 기술이 우리 손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편리하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시설이 자동화돼야 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야 합니다. 그런 농업을 하는 게 스마트 농업이고요. 우리나라는 ICT 기술이 많이 발전돼 있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활용을 잘 하십니다. 제 생각에 아마 한 3년만 지나면은 아마 반 이상이 스마트폰 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전된 ICT 기술을 잘 적용을 하면은 아마 3년에서 5년 사이에 농업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마트 농업 시장은 2020년 2.4억 달러에서 25년 4.9억 달러로 연평균 15%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스마트 기술의 바람, 그 혁명은 전체 시장의 73%, 미주와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럽 서부, 꽃과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 한반도 면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왕국은 세계 농식품 수출 2위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는 어떻게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찾은 남홀란드주의 웨스트랜드. 드넓게 펼쳐진 풍경 속 보이는 시설물들은 모두 유리온실입니다. 웨스트랜드는 2,500에서 3,000 헥타르 규모의 거대 유리온실이 세워진 온실 밀집 지역인데요. 그 한가운데 네덜란드의 원예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연구시설 월드 호티 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네덜란드의 민간 기업들이 뜻을 모아 세운 원예 센터입니다. 비즈니스부터 교육, 연구, 그리고 정부 정책을 연계한 농업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죠.
그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이곳의 원예 기술자인 아들을 따라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Also here you can see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outdoor, in a greenhouse and indoor farm. Here is the robot for harvesting tomatoes. And this is the future. The robot can work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And he can do it really precise. A lot of companies work on the good concept of the robot, but they work with the robot, but they need data. You can see here, I open the door special, and you can see here. They do in this cell, they do a lot of research. They test what kind of color is the best color for that kind of crops. And they do it without daylight. You can also see in there, they control the humidity level. They have their fogging system with very small drops, and they can control the humidity level because humidity is very, very important for to grow something. 비가 많이 내리고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 네덜란드는 농업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 일찌감치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유리온실 재배 기술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In the future, we work with a drone. In the future, we work with a robot. And all that things need maintenance. The maintenance things, they are changed. When you have to repair a robot or you have to repair a drone, is different than uitdagingen.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they are changing, and we have to prepare the students for that. 기업과 정부, 학교가 한데 얽혀 더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연구하는 시스템. 네덜란드의 시설 농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School, they have the contact with the research center, and the research center have contact with the entrepreneurs. Tha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from this building. That is the mix, and that is a good concept. Really, really, really. We like that, and it is working. It's working, really. So because they teach the students for the future. 그렇다면 실제 이곳의 온실에선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을까요? You can see it's a glass house in a glass house. And that is really special. It's only one section in the world. Here they do the test. I don't know, it's secret what they do the test. But you can see here they do the test with tomato plants. Every day, the people from the research center, they count what has happened or what is this or what is that. And yes, it takes time. Can we do better? Can we do cheaper? Can we do faster? 유리온실 기술의 핵심은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은 줄이면서도 작물 성장 최적의 환경을 구현한다는 겁니다. 이덕의 품질은 물론 일반 농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약 14배 정도 높아질 수 있죠. One of the strongest things is what we do. A lot of growers, they don't work on their own. No, they had a group. And it's some like a cooperation. You have to do it together. The tomato growers, a lot of tomato growers, every 2 months they come together. And the knowledge what they have together is a lot. The government helped the agriculture sector, of course, but also with subsidy. Example with the LED light now, the government like that the growers take less energy. 척박한 땅에서 짓는 생명의 기술. 월드 호티 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농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6헥타르, 18,000여 평의 이 거대한 농장은 3대에 걸쳐 60여 년간 기술을 이어받아온 화훼 농장입니다.
마침 한 차례 수확을 마치고 새로운 모종을 심고 있는데요. These are no roots here. It's only roots in the block. And after a few days that they planted, then the roots are coming here. And then they grow and grow. And in the ground there are vitamins. Yes, they put fertilizer in and they know exactly what the plant needs. So it's really high tech what we see here. 네덜란드의 유리 온실은 기온과 일조량은 물론 습도, 이산화탄소까지 부족한 자연의 조건을 보완해 새로운 기후를 만들어줍니다. That's different. The LED light takes not so much energy, 50% less energy. It gives not so much temperature.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LED light is that you can play with the colors. 작물마다 필요한 기후를 유지한 덕에 생산량은 자연히 늘었죠. Yeah, when I started, it was smaller than it's now, and we have a lot of new technologies like LED lights or new growing systems. So we take air from outside and we blow up inside, so we can control the humidity and the temperature. Yeah, we learn much better how the flowers much like to grow or what they need. So we have more production now per square meter, and we optimize everything. 네덜란드가 재배 환경의 제약을 딛고 농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재배 시스템과 기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마트 온실의 영향이 큰데요. 1966년 문을 연 이곳은 네덜란드 유리 온실의 주요 시스템을 만들어 공급하는 굴지의 대표 기업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은 개폐 구조의 알루미늄 지붕. 네덜란드 기후와 온실 내부의 기온차로 인해 생기는 응결 현상 문제를 해결했죠. Main developments that we have done is the development of the high-tech aluminum extruded roofing system that enables us to have a higher isolation value and bigger and stronger construction. And that's one of the items that has now been adapted by all high-tech greenhouse suppliers all over the world. That means that we supply ourselves indoor greenhouse structures, screening structures, and climate installations to make sure that we have a fully functioning greenhouse. 기후 조건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구조. 스마트한 온실은 세계 어떤 기후도 재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And in the outer shell, we can simulate all the different climates in the world. And then in the inner shell, we can see how we can grow, in this case lettuce, in the most efficient and most profitable way. They all have different growing techniques. So for example, you see here lettuce in pot, lettuce in plug, lettuce in crates. And it's all equipped under LED lightings. And so every team is using a different technique to get the most optimal yield. 기후는 공기 흡입 통로를 통해 조절합니다. 외부의 특정 나라의 기후를 재현하고 온실에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적합한 시설을 제작하는 거죠. We are now in the climate corridor, and behind me there are two big cooling machines. And here, this is the big secret of the whole all-climate greenhouse. It's all happening over here. So here we can make the climate that we want. And with the big cooling machines, we provide cold air in the greenhouse to the big air ducts. And also there we supply additional CO2, so that benefit the plants, so it can grow faster and produce more fruits per plant. 네덜란드의 온실은 환경 제약에 따르는 모든 곳에서 최소한의 토지로도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법을 고려한 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o designing and building a greenhouse is one thing, but maintaining the perfect climate inside the greenhouse is the next step. You can use it to save energy, you can use it to block the sunlight for the plants, or to have it complete dark inside the greenhouse. 온실의 효율적인 구조부터 기후 유지 시스템, 설비 자동화까지 이 기술들의 중심엔 오로지 농작물이 살기 좋은 환경만이 있습니다. And it's actually the small slip block that makes the screen being pulled evenly in the whole length of the greenhouse. We pull it evenly open and closed, so there are no openings where cold air can enter the greenhouse and can influence the climate. Greenhouse supplier, and in our company we engineer, design and produce our own greenhouse systems, screening system and climate systems. And because we supply those three main items, we are a preferred turnkey supplier. We do it all around the world, in every climate zone and for every crop. So it can be vegetables, flowers, plants or fruits. 네덜란드의 스마트 유리 온실은 지리적, 기후적으로 불리한 척박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 농업 현실에 맞는 스마트팜 환경을 조성한다면 훨씬 경쟁력 있는 농업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텐데요. 한국형 맞춤 스마트팜 기술 개발을 위해 조성한 태안의 한 대규모 유리 온실. 이곳에서 싱그러운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 재배를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 그 단지 안에 한국형 시스템들을 설치하고 실증할 수 있는 저희 같은 이제 연구 기업들, 이런 기업이 유치가 돼서 이곳에서 직접 재배도 하고 연구들도 하고 제품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으로 작물 사진을 찍고 그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함으로 인해서 농사를 좀 더 합리적으로 짓기 위한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경험 중심의 농사였던 우리나라 농업.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데이터의 활용입니다. 여기 생장점, 여기 끝이가 생장점이거든요. 이 생장점 지난주에 여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만큼 자란 거죠. 이 크기를 그러니까 각 농장에서는 그냥 요 데이터만 보내주고, 요거에 이제 그 작물별로 딸기 하는 데도 있고 토마토 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작물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이제 그 전체 생육 정보를 쌓아서 분석을 해가지고 다음번 이제 잡기 때 이제 참고로 자료로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농작물의 시기에 따른 생장 정도를 데이터화하는 생육 측정 시스템. 온실 내 외부에 있는 그 센서, 환경 센서들, 그다음에 생육 센서들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이제 복합적으로 또 그 지역의 안에서 받아서 이제 토마토가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육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을 통해 1헥타르의 거대한 유리 온실을 최소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단순히 구동기가 온오프로만 제어가 되는 게 아니라 작물 생육 상태에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어 로직을 말을 합니다. 지상부는 온도나 습도, CO2, 그리고 일사량, 증산량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금권부는 배지 내의 수분 함량, EC, pH, 급액량, 배액량들의 정보를 가지고서 재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상관이 없어요. 네, 습도가 지금 너무 낮죠. 그건 계속 있어 왔던 일이잖아요. 네. 작물의 지상부, 근권부로 세밀하게 나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생육 센서. 이러한 기술이 모여 스마트팜의 효율을 높이는 겁니다.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온실 주변에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를 냉각시키고 나온 온배수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열교환을 하고 온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온수인 45도씨 물을 생성을 해서 겨울철 난방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온배수를 활용하기 전에는 연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의 난방비가 발생을 했는데요. 지열 히트펌프나 공기열 히트펌프와 같은 개념으로 전기 사용료만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은 생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에너지 비용 면에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농가들이 스마트팜을 구축하는 데 따르는 가장 큰 걸림돌인데요. 재배 데이터의 활용부터 스마트팜 보급까지 실증을 통해 실현 가능성이 증명된다면 한국형 스마트팜의 등장 또한 곧 머지않을 겁니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스마트팜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 비닐 온실이나 관리가 안 되는 데에서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 상태나 아니면 품질 그리고 생산량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수출 바이어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계약했는 물량을 제때 못 맞춰주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합니다.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많이 생산하는 곳보다는 이렇게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절제되게 생산되고 관리되는 이런 환경에서 재배된 과실이나 과일들을 더 선호하는 것도 서로의 신뢰관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품질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시설이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팜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품질을 지키며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는 스마트팜. 이를 활용해 보다 수준 높은 농업의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농업 전반에 걸친 기술 전략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의 한 연구소. 이곳에서 노동 부담을 줄이고 수확량은 크게 늘린 새로운 재배 방식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막 알맹이가 맺히기 시작한 수박. 그런데 땅에서 덩굴채 자라는 수박이 접시 위에 담겨 있는데요. 포복형 작물인 수박에 수직 수경 재배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수박 재배 방식으로 수확을 하면 1년에 2번밖에 수확을 못하지만 수경 재배를 통해 재배하게 될 경우 생육 속도가 매우 빨라 1년에 4번 수확이 가능해져 수확량 증가와 함께 농가 소득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줄기가 연약하고 과실 무게가 무거운 수박을 수직 수경 재배하는 데 특화된 장치로 이 장치를 설치하면 기존 스마트팜 하우스에서도 수박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습니다. 수직 수경 재배는 기존 농업 방식을 버리고 줄기가 수직으로 자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한 지능형 기술입니다. 과실을 지상으로 띄운 것만으로 줄어드는 노동 강도는 50%. 게다가 재배 면적에도 변화를 줬죠. 네, 수박을 수직으로 재배할 경우 농작 없이 신체에 부담이 없고 작업 효율도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포복 재배에서 200평 하우스에 500개의 수박을 수확했다면 수직 재배의 경우 2,000개의 수박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형가 수박의 경우 과가 작아질 수 있다는 단점은 있지만 중소형가의 경우 균일가를 일시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박과류의 경우에도 스마트팜, 수직 수경 재배와 같은 다양한 R&D 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면 농가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K-스마트팜 대표 과일로 수박을 변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수박은 수분 함량이 94%인 물이 많은 과일. 열 발생과 당도 저하 문제로 사실 수경 재배가 매우 까다로운데요. 이곳에선 배양액 농도와 수분 공급 조절 등 2년여의 연구를 통해 수경 재배로도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 매일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직 수경 재배로 재배 형태를 변화시킨다면 우리 농가의 수박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직 수경 재배 기술은 수박뿐만 아니라 멜론과 호박 등 박과류 작물은 모두 접목 가능합니다. 농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재배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세계 속 우리 농업의 풍경을 뒤바꿀 열쇠가 될 겁니다.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농업을 개발을 할 수 있다면 농가 고령화에도 많이 대응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농촌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나아가 우리 농촌의 성장은 결국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수출이란 농가의 힘으로 주도하기엔 현실적으로 막막하죠.
첫 단추를 끼워줄 협력기관을 잘 활용하는 것도 현명한 전술이 될 텐데요. 한국 딸기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규모 농장. 이곳이 수출 농가로 거듭난 데에는 그 협력기관의 도움이 컸습니다. 물을 3번 정도 지금 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봅시다. 지금 정식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물 3번 좀 적은 것 같아. 본래 딸기 농가가 아닌 유통회사를 운영하던 이북원 대표. 생산에 뛰어들기 시작한 2014년 국산 신품종 딸기의 품질 경쟁력을 감지하면서 이들은 수출을 결심했습니다. 수출 딸기의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신품종을 많이 재배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이 금실이라는 품종을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본격적인 수출을 하게 된 수출 업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재배하다 보니까 품종의 특성을 갖다 알기 위해서 컨설팅이 꼭 필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통공사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셨어요. 그 수출 상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정말 상담회를 가면 해외 바이어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수출이 활기를 띠자 농가에서 가장 신경 쓴 건 품질 관리입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40개 농가. 여러 농가가 모이다 보니 품질 기준이 달라 균일한 상품을 선별할 기술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제작한 것이 바로 맞춤형 선별기. 선별사마다 각각의 바코드를 만들어 수출 패킹에 부착하는 건데요. 어떤 농가의 품질이 떨어지는지 자체적으로 선별 이력제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별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마침 이러한 시스템이 있으면 품질 관리도 되고 불량품을 만들어내는 횟수도 줄이고 어떤 선별의 기준을 높일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만의 선별 바코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불량이 나오는 선별사님들이 있으면 이런 물건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드리고 더더욱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수출에 있어 품질은 생명. 이러한 철저한 관리 덕분에 이곳 딸기는 캐나다, 러시아, 베트남 등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첫 물꼬를 터준 것이 수출 자원을 통해 얻은 바이어와의 관계. 금년에는 지금 전년에 비해서 작황이 아주 우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딸기 품질 또한 상당히 기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볼 때는. 캐나다 현지 사업 그 기회가 없었다면 수출 성공은 기약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농작물 가격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이 워낙 심하니까 미리 예측한다면 진짜 큰 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거를 속단하기는 어려운데요. 수출 시장은 매우 냉정합니다. 꾸준한 품질 유지가 되지 않으면 기존의 판로도 좁혀질 뿐더러 수출 정대가 힘들어집니다. 한국산 딸기가 정말 해외 시장의 경쟁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해외 시장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국내에만 얽매이지 마십시오. 우리 딸기 생산 농가가 해외 시장에 나가서 정말 맛있는 딸기 해외 세계인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좀 되십시오. 수출 스타 품종으로 거듭난 딸기. 그 배경엔 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한몫했습니다. 여기에 작물 자체에 대한민국이라는 주권을 부여한다면 K농업을 일으켜 세울 또 다른 비전이 될 수 있죠.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 국산 종자, 이 딸기처럼 말입니다. 이 품종은요, 고술이란 품종이에요.
고슬이란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가을이란 말이에요. 이 친구는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장점은 1년 내내 계속 수확 가능한 고슬. 지금 꽃이 나오니까 열매가 이렇게 맺혔으니 보세요. 열매 맺혔죠? 앞으로 열흘이면 수확이 가능해요. 그러면 10월 초에 딸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슬은 미국 품종인 알비온과 국산 품종인 서량을 교배해 개발한 신품종입니다. 여름 재배가 어려운 일반 딸기와는 달리 고슬은 열에 강해 연중 재배가 가능한데요. 이 고슬 종자는 7월 한여름에 아주 심기 후 가을 딸기로 수확됩니다. 꿀벌의 일을 한 10배 정도 일하는 것 같아요. 꿀벌은 추위에 약해서 비가 오든지 온도가 낮으면 일을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은 온도에 관여를 안 해요. 일도 잘하고. 그래서 오늘 고슬이 꽃을 많이 폈으니까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가장 최근 품종 보호 등록을 마치고 K농산물이라는 이름표를 단 품종,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알타킹입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신품종 알타킹이고요. 잎이 딸 일이 거의 없어서 아무래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됐죠. 딸기 탄저병, 유황병이 심한데 저희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피해를 안 봤어요. 한번 쫙 보셔봐요. 뭐 보식도 안 하고 떼운 것도 없고, 좀 병에도 좀 강한 것 같아요. 일반 품종보다. 수출에 용이한 품종이에요. 저도 작년에 심어봤는데 50%만 익어도 당도, 경도가 나와요. 수출하려면 들익은 딸기, 바나나처럼 들익은 딸기를 하잖아. 들익은 바나나를, 딸기도 마찬가지. 반만 익어도 완성되는 품질 덕분인지 알타킹은 품종 등록 2년 만에 당당히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존 품종과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논산에 주로 했는데 지금 전국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돼야 이 서량 품종을 뛰어넘고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하죠. 그게 고슬 알타킹 품종이에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다양한 품종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신품종 보급률은 약 11% 증가하며 꾸준히 개선되고 있죠. 국산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는 기술, 다가올 메가 FTA 시대, 차별화된 신품종 개발은 수출 경쟁력과 더불어 우리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신품종 개발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자 주권이고요. 글로벌 종자 회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종자 주권을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위험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기후 변화라든지 어떤 또 돌발 병해충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들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품종들이 다양해질수록 소비자들의 어떤 그 소비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 신화의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스마트팜 재배 시설. 이곳은 재배가 특히 까다롭다는 특용작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톡 쏘는 매운맛이 인상적인 와사비인데요. 수많은 농가의 도전이 있었지만 근경 재배까지는 실패를 거듭했던 작물. 와사비 근경 재배는 되게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정부 기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농민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보통 그 논문에 들어있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성공한 작물이 와사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저희가 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던 사람들이었어서 정보를 많이 모으고 모종도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어렵게 구한 모종들로 이제 서울에서 그거를 거의 한 20만 주 넘게 실험 테스트를 하면서 확신이 들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이쪽을 찾아와 가지고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런 와사비를 농촌 정착 2년여 만에 대량 생산에 성공시킨 청년 농부가 있습니다. 대표님, 현재 와사비 재배 상태는 어떤 단계인지?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정식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좀 이렇게 노엽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벌레 먹고 한 부분들을 다 이제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엽 제거 작업을 안 하면 이제 신엽이 잘 안 나오거든요. 성장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베테랑 농부들도 재배가 쉽지 않은 와사비. 이들의 성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와사비는 정식 후 출하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이 걸리는 작물입니다. 소득도 없이 무작정 농사에 뛰어들기보단 체계적인 영농 방식을 구축하고 싶었던 이들. 그래서 세운 전략이 품종이 다른 작물의 2단 재배였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를 예, 작물을 예. 키우게 되신 건가요? 사실은 농가 소득 부분에 대해서 되게 큰 이슈가 많이 됐어요. 농민들이 농사는 많이 짓지만 농가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항상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위에서 딸기를 키워서 기본적인 소득을 올리고 하단에서 와사비를 키우면서 농가 소득을 끌어올리면 분명히 농촌이 가야 할 방향은 이런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걸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 년 전부터 성공을 하게 된 거고요. 기온은 물론 환경, 심지어 사용하는 물까지도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와사비. 하지만 이곳에선 시설 재배로 기르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 재배보다 수개월을 단축시켰죠. 그래서 일반 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용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용천수의 온도는 보통 13도에서 15도 정도 되는데 그걸 가지고 키우는 게 일반적인 와사비 재배 방법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베드에 상토를 채우고 정말 일반 수경 재배, 그러니까 양액을 넣어서 키우는 수경 재배 방식으로 키우게 된 거고요. 와사비는 빛과 온도에 민감합니다. 때문에 환경 제어기를 통해 내부 온도를 항상 18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통해 습득한 이들만의 수경 재배 방식. 이 덕에 와사비 근경이 자라났습니다. 우선 귀농을 하기까지는 되게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정책이 잘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들어와서는 그 귀농 정책, 그러니까 귀농까지 오기 위한 정책은 잘 돼 있으나 그 이후 정책이 많이 힘들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 근경이 정말 손가락만한 게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김영구 이사라든지 이런 친구들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농협에 찾아가서 막 자랑하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찾아가서 막 자랑하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모두가 안 될 것이라 여겼지만 어엿한 청년 농부로서 노하우를 쌓고 있는 이들. 이곳에 자리 잡기까지 수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숱한 실패는 이들의 각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도전. 힘을 키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겁니다. 이거는 수출이 된다, 이거는 수출이 안 된다가 아니고요. 그 자체가 경쟁력만 가지면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놓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내에서 자생력을 먼저 가져야 되고요. 그 자생력을 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 하나의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하기 위해선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팜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창으로, 회사원에서 농부로. 이들의 열정과 잠재력이 가능성이라는 날개를 단다면 강소농에서 농생명 벤처 기업으로까지 또 다른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농가 개인의 힘만으론 부족하겠죠. 젊은 농부들이 농촌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도 함께 따라야 할 겁니다.
스마트팜부터 4차 산업혁명 바이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하고 이제 그런 기술들이 개발됐는데 그걸 잘 활용할 청년 인력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체적인 한 농업인이 경영하는 규모도 커지고 그리고 점점 첨단 기술들을 접목하고 할 경우에는 우리 농업에도 미래가 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청년 인력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은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농업용 데이터 요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뭔가 유도책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청년들이 들어오죠. 기본적인 인프라를 정부에서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위에다 기술을 덮어야만이 농민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속 가능한 농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 한 나라와의 약속에서 우리는 점차 멀리 더 넓은 세계로 경제 영토를 넓혀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주한 메가 FTA는 우리 농업의 거센 변화의 바람을 불어올 겁니다. 물러설 수 없다면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할 때 농촌과 농부 그리고 기업과 국가 모두의 지혜가 모인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희망으로 빛날 겁니다.